연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4분기부터는 좀 시장이 사그라질 거라고 봤었고, 그게 이어져서 내년도 하락까지는 아니겠지만, 분위기가 크게 좋지는 않을 거다. 그냥 잠잠한 분위기일 거다라고 보는 쪽이고, 이게 길면 한 2년 정도까지는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쪽입니다. 아니, 2년이나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급도 부족하고 지금 금리도 내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좋아질 일만 남은 거 아닙니까? 좋아질 일만 남은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장난 같을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언제더라? 한 몇 개월 전에 쓴 글 보면 이제 올해 준비가 끝났다라는 글을 블로그에 썼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얘기랑 그 블로그의 제목이랑 되게 느낌이 다르죠. 네. 그 블로그에 올해 준비가 끝났다라는 얘기가 낚시도 아니었고, 실제로 그 내용도 왜 이제 오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들이 프레임님이 지금 얘기하신 금리 문제라든가 뭐 공급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올해 준비가 끝났다는 것과 상방을 뚫고 올라간다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모든 자산은 유동성이라는 테두리 안에 갇혀 있거든요. 통화량이라는. 저희 경제를 배울 때도 아무리 공급 수요가 불일치해서 뭐 공급이 정말 부족하고 수요가 정말 많아져도 그 유동성, 통화량을 뚫고 넘어가는 경우는 없어요. 다 통화량이라는 테두리 안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가격이 높아져도. 돈이 그만큼밖에 안 찍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도 완전히 그렇게 똑같이 흘러갈 수는 없겠지만 거의 그 모형 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럼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는 연초에 예측을 했던 게 하반기에 무조건 조정될 거다가 아니라 천천히 오르거나 아니면 빨리 오르면 하반기에 조정이 올 수도 있을 거다라고 제가 연초에 그 얘기를 했었어요. 강의에서도 몇 번이나 얘기를 했었고, 그건 사실 24년뿐만 아니라 23년도부터도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지금 시장은 빨리 오르면 분명히 한번 조정이 있을 거고, 빨리 안 오르면 그냥 천천히 스무스하게 올라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23년, 24년 둘 다 계속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 통화량이 쌓이는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전반적인 기반으로 봤을 때 올해 준비는 끝났습니다. 블로그에 썼던 제목처럼 그리고 다른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올해 준비는 저는 다 끝났다고 봐요. 다만 상방을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거죠.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전고점을 뚫고 예전처럼 이렇게 푹푹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통화량이 쌓이는 기간이 저는 사실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동성을 좀 더 축적하고 기다려야 되는 시기가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우리나라가 90년도에 그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일기 신도시를 공급하면서 91년 정도부터 꽤 오랫동안 그 부동산 가격이 안 올랐어요. 그 지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IMF 때 훅 꺾였다가 이제 99년도부터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이 패턴이 2008년도까지 이어집니다. 좀 길게 보면 2010년도까지 상승이 이어졌죠. 그러면 이미 그 시간 동안 보시면 1991년부터 98년까지 한 7, 8년 동안 집값이 거의 안 오르고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통화량은 계속 쌓였겠죠. 특히나 그때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으로서 엄청 발전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통화량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쌓이고 있었거든요. 그럼 그때는 그만큼 쌓였던 통화량이 99년부터 분출하기 시작하면서 2010년까지 그런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2008년도까지 그렇게 상승했다가 2010년도에 정고점 정도까지만 올라갔다가 다시 꺾어졌던 이유도 2008년에서 2010년까지는 2년 정도밖에 통화량 쌓이는 기간이 없었잖아요. 2010년부터 2011년, 12년도 사실 공급 계속 부족했거든요. 입주 물량 보면 입주 물량이 기준치보다 부족했고 그때가 오히려 절대 공급 물량으로 봐도 지금보다는 부족한 시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수도권 부동산 시장 매가는 안 올랐죠. 매가가 안 오른 이유가 통화량이 채워지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면 2008년도에 꺾였을 때 2009년부터 천천히 올랐어야 되는데 갑자기 또 확 회복을 해버리니까 결국 그 통화량 내에서 감당하지 못하고 다시 조정을 받아서 머무르는 시간이 오래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 사이클을 보면 저희가 14년 혹은 13년부터 올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2008년도, 2010년도에 가격을 찾은 건 2017년, 2018년쯤이었어요. 그럼 여기도 몇 년의 텀이 있죠? 10년의 텀이 있어요. 10년의 통화량이 쌓일 동안 집값이 똑같았다는 소리예요. 어떻게 보면. 평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2018년부터 몇 년 동안, 한 3, 4년 동안
엄청나게 분출됐죠. 그 10년 동안 쌓인 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분출됐기 때문에 저는 집값의 상방이 그렇게 확 올라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2014년만 해도요, 10인텐 하면 엄청 큰 금액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진짜 고작 10년밖에 안 지났는데 10인텐 하면 야, 요즘에 10억 갖다 어떻게 살아 이런 얘기 하죠. 네. 그만큼 통화량이 쌓였던 게 사실 이 순간에 분출되면서 집값의 상승이 고점이 엄청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10억이 별로 그렇게 큰 돈 같이 안 느껴지는 시간이 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조정받기 시작한 게 저희 21년 9월부터 멈춰섰고 본격적으로 조정된 거 22년 9월부터 조정된 건데 그러고 나서 23년도에도 조금 올랐었고요. 올해도 올랐죠. 그러면 그러고서 이제 정고점을 넘는 곳들이 좀 생겼잖아요. 네. 정고점을 서울에서 그것도 메인 입지가 정고점을 오를 수 있는 이유는 원래 돈은 부자들이 더 많이 법니다. 많이 있는 사람이 더 빨리 부를 늘려가요. 그러니까 통화량이 늘어날 때도 통화량이 늘어나는 부분에 더 많은 부분을 누가 차지하게 되냐면 당연히 돈이 많으신 분들이 더 많이 차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돈이 그만큼 안 불어났지만 이분들은 지금도 불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는 그 시장 내에서는 그걸 초과해서 어느 정도 통화량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도 고작 2년밖에 없었잖아, 시간이. 그러니까 여기서 더 올라가면 이 정고점을 뚫기가 저는 어렵다고, 이게 정고점이 이미 뚫었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신고점을 뚫어가기는 어렵다고 보는 거고, 밑에 쪽이 그런 이유는 밑에 쪽은 말씀드렸다시피 중산층만 하더라도 상위 10%와 중산층의 부가 늘어나는 속도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2년밖에 안 지났으면 우리의 재산은 사실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화폐의 가치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급격하게 오를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저는 사실 좀 물음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를 준비는 돼 있지만 상방이 막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뚫고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오른다면 통화량 오르는 만큼 스무스하게 올랐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빨리 상방을 터치해버렸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계속 맥시멈으로 유지하기는 엄청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뭐 하락이 와서 조정을 받는다거나 이 조정받는 게 안 오르고 이렇게 조용하게 간다거나 이런 식의 분위기가 올 거라고 저는 보는 게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통화량이 축적되는 시간이 한 2년 정도는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2년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런 거죠. 2년 정도가 지나서 제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희가 12년도부터 이제 14년도 사이에 매가가 안 올랐지만 전세가가 계속 올랐거든요. 네. 그럼 지금도 어쨌든 집이 부족한 건 맞잖아요. 그러면은 매가는 이 상방에 막혀서 못 오르겠지만 전세랑 월세는 올라갈 거예요. 네. 그러면 한 2년 정도 그게 축적이 되면 이제 전세와 매가가 많이 차이가 안 나는 과거 뭐 15년도, 16년도 같은 시장이 또 만들어질 수 있고 그럼 그 상황에서 뭐 이제 정책이 어떻게 풀리는가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이제 전세에 살던 사람들이 매매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허들이 많이 낮아지는 상황이 되겠죠.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스무스하게 올라가겠죠. 스무스하게. 그러다가 그 스무스하게 어느 순간 이제는 통화량이 많이 축적되고 사람들의 이제 심리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그 모았던 통화량과 심리가 같이 만나서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팍 상승하는 시점이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1년이나 2년 뒤부터 상승할 거라 보는 건 그때부터 이제 슬슬 스타트 시동을 걸다가 그 다음에 그게 한 2, 3년 정도 이어지면 이제 통화량도 그렇게 지금 벌써 한 7년 정도 쌓인 거죠. 2년에 2, 3년 하면. 그쵸? 7년 정도 쌓였다. 그 다음에 심리도 좋았다. 그러면 이제 그게 팍 하면서 분출될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저희 과거 상승장을 봐도 네. 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심심했어요. 다 상승장이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14, 15, 16, 17, 이 4년 동안 실제로 투자하신 분들은 막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 막 엄청 빠르게 올랐다 이런 느낌 별로 없었고 그냥 사니까 어쨌든 오르긴 하는구나, 스무스하게 오르네 이런 느낌 정도였어요. 근데 그게 시세 분출을 확 하기 시작한 게 18년도 하반기에 한번 시세 분출을 했었고 19년도에 살짝 너무 빨리 올랐으니까 조정받았다가 20년도부터 이게 팍 치고 올라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한 것도 20년도, 22년도 뭐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그런 상승을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한 15년도, 16년도 요 정도 느낌으로 이제는 시장이 시동을 걸다가 어느 순간 이제는 그러면 몇 년 스윙세 오르는 동안도 통화량은 더 빨리 채워지고 있을 테니까 그 모여진 통화량과 심리가 모여서 분출을 한번 일으킬 거다라고 보는 게 일단은 저의 전망입니다. 15년도, 16년도에 얘기하시니까 딱 그 느낌을 알겠네요. 네. 어떤 느낌이었는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프레이님은 오래 되셨으니까. 그런 느낌. 네. 근데 이제 또 한 열에 한
6, 7분은 온기가 퍼져나갈 것이다 예.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수도권 외곽에 있는 구축 아파트까지 물이 올 수 있을까?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한 고민이겠죠. 아무래도 경기도 이곳저곳에 해놓은. 저는 당장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트렌드적으로도 일단은 얼죽진이라고 하죠. 신축부터 찾는 분위기고, 지금은 어쨌든 실수요자가 움직이는 시장이거든요. 지금 규제상 어쨌든 투자자가 움직이기에는 제한적인 게 너무 많은 시장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게 퍼져서 수도권 외곽 구축까지 오를 거다? 그거는 저는 사실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지금 매수하시려는 분들도 오히려 모아서 그러면 신축을 사려거나 아니면 청약을 하려고 하지, 지금 구축을 쉽게 매수할 만큼 아직 집이 엄청 모자르다는 게 피부로 와닿는 시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려면 말씀드렸다시피 한 1, 2년 정도는 더 전세가가 이제 치고 올라가면서, 야, 이 정도 전세 올려주면서 사느니 그냥 집 사고 말지라는 그런 정도의 심리가 좀 나와야지 되지, 그래야지 그 수도권 외곽도 조금 힘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도 통화량의 관점에서 보세요? 아니요, 지방은 통화량과 별개입니다. 아, 지금은 수도권을 얘기하시는 예, 거고 수도권 기준으로 얘기한 거고, 지방은 좀 어떨까요? 지방은 공급 부족한 곳들 위주로 저는 이미 반등 시작했고요. 부산 이미 반등 시작했고요. 울산도 지금 조용하게 스무스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통화량가 조금 반대로 하는 이유가, 사실 울산과 부산 산다고 해서 뭐 수도권 사는 사람보다 월급을 엄청나게 적게 받는다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거기서 지방 가도 제가 아까 무인 아이스크림 찍었었으니까, 지방 가도 쭈쭈바 가격 똑같고요. 지방 가도 아이스크림 가격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물가도 똑같단 말이에요. 지방 간다고 해서 뭐 딱히 싸거나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비슷하게 벌기 때문에 그들은 통화량이 있죠. 근데 집값은 수도권에 비해 많이 싸죠. 그러니까 사실 지방의 집값은 통화량의 그 상단에 걸릴 가격이 되기에는 아직 너무 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 통화량의 상단에 걸리지 않는 상태에서, 아까 수도권도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오를 준비는 끝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방은 오를 준비도 끝났는데 상단까지 가려는 것도 멀었어. 그러니까 지방은 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가성비로 보면 지금 내 집 마련을 지방에 하는 건 괜찮다고 보시겠네요. 지방분들은 내 집 마련 지방에 하시는 건 괜찮죠. 괜찮겠네요. 예. 지방분들은. 하지만 수도권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수도권도 근데 내 집 마련 지금 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아, 괜찮습니까? 예. 이게 계절로 많이 표현하잖아요.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뭘로 볼 거냐라고 했을 때, 네. 프레이님은 어떻게 보세요? 겨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겨울은 아닌 것 같죠? 네. 근데 봄은 온 것 같고, 지금도 저희 오늘 날씨도 여름 지났잖아요. 네. 근데 덥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름은 아닌 것 같은데 여름 날씨 같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부동산 시장도 겨울은 지났는데 약간 봄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추운 느낌도 들기도 하고 약간 이런 정도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봄이 오고 나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돼야 조정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럼 지금 확실히 여름은 아니죠. 누가 느껴도 지금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이라면 지금은 여름이라고 얘기하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봄의 시작이면 몰라도. 네. 그러면 아직 봄이 시작이라고 하더라도 여름과 가을이 남았는데 왜 지금 집을 안 사세요? 우리나라는 가을이 2주밖에 안 되는데. 그 가을 2주 동안 사람들 다 나가 놀잖아요. 마찬가지로 시세가 팍 하고 분출하잖아요. 어쨌든 여름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사는 게 결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싸게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사는 거를 뭐 수도권도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굳이 지금 막 많이 오른 지역들이 있죠. 동쪽이, 특히 서울 동쪽이 많이 올랐죠. 네. 강남 서초부터 시작해서 강동구 쪽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서쪽에서는 마포가 좀 많이 올랐죠. 이런 지역들에 굳이 지금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는 있나에 대한 생각은 있습니다. 갈아타게 할 곳이 사실 지금 많이 오른 데거든요. 예, 그래서 맞아요. 더 고민이 예. 많아진 것 예. 같아요. 내 거보다 내가 갈아탈 곳이 더 많이 올라가가지고. 그러면 내 지역에서 좀 더 선호되는 평형으로 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조금 좋은 아파트로 내 같은 급지에서 이동한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후레이님이 딱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급지로 가려고 하는 그곳들이 비싸지니까 이제 이렇게 갈아타기 해도 되는 건가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갈아타기 하시려는 분들은 지금은 저는 조금 늦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내 집 마련 하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분들은 지금 일단 집이 없으셨던 분들, 그러니까 투자 집만 있고 내 집이 없었다거나 아니면 이제 부동산 관심 가져서 좀 들어오셨던 분들은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 굳이 청약만
백날 첫날 기다렸다거나 뭐 이럴 필요는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미 가지고 계신데 갈아타기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차라리 이거를 해서 좀 더 좋은 입지로 가는 것보단 오히려 가성비 면에서는 그 돈으로 지방 투자하셔서 좀 더 불려서 와서 그 올라간 걸 따라잡아서 들어가는 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되게 현실적인, 진짜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근데 지방 가면 죽는 줄 알아. 그쵸. 지방 잘 안 가죠.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정기위원들 대상으로 1대1 상담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지방 가면 죽는 줄 아세요. 네. 지금 후레이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근데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방에 물리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상담 오시는 분들 보면. 근데 중요한 건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지방 언제 들어가셨어요? 투자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그러면 20년도, 21년도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뭐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20년도, 21년도에 들어갔으면 수도권은 안 떨어졌어요? 수도권도 떨어졌어요. 라고 얘기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계절이 겨울이었던 거고, 그래서 다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마침 그때 돈이 다 떨어져서, 왜냐면 수도권이 너무 비싸졌으니까 지방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막판에 지방에 갔다가 물리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방은 무조건 들어가면 물린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데, 사실 수도권이 그렇게 안 좋던 중간에도 지방은 대전급 위주로 회복한 곳도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지방은 6, 7천, 뭐 7, 8천씩 회복한 곳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부각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지방 투자를 이렇게 무조건 망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사실 객관적이지 못한 판단이에요. 다 떨어졌는데 왜 지방만 나쁘다 생각해요. 수도권은 회복하니까 수도권 회복하는데 지방은 회복 안 할까요? 지방도 상급지 위주로 제가 지금 조용하게 회복했다 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수도권만 회복한 게 아니라 지방도 메인 입지는 회복했어요. 물론 공급이 많은 곳들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방이라고 해서 꼭 진짜 들어가면 큰일 나고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강남에 몰빵하라고 했는데요. 서울 슈퍼사이클이 온다고 했는데요. 강남에 몰빵하면 좋죠. 나쁘진 않죠. 근데 개개인의 상황이 다 있으니까요. 이게 강의에서는 보편적인 걸 배워요. 일반적인 것들. 근데 그 다음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거는 그걸 나한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건데, 대부분 강의를 듣고 일반적인 걸 알았는데 그거를 나한테 적용시키는 걸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나도 알아야 되는데, 정만 아는 공부만 하고 대부분 투자를 하세요. 그래서 투자를 실패하신 분들의 대다수를 보면은 부동산 투자 분석은 잘했어. 근데 나의 상황을 분석을 안 하고 너무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끌었었다가 망하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사실 나만 그때 나에 대한 분석을 잘했으면 망하지 않고 몇몇 괜찮은 것들로 수익 내고 빠져나갈 수 있을 상황이었는데, 물건 분석만 잘하고 정만 분석 잘하고 나는 분석을 못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대1 상담을 해드리는 이유도 개개인마다 사실 상황은 너무나 많이 다르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일반적인 것과 이제는 결합시키려면 결국 오셔서 뭐 자산 얼마 있으신지 뭐 이런 것들 다 물어본 다음에 대출 얼마까지 할 수 있는지 이런 거 물어봐야지 그거에 맞는 최적의 전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대1 상담을 저는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나에 대해서 아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남을 가는 건 당연히 좋습니다. 저도 강남이 장기적으로 결국에는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있는 분들이 더 부가 빨리 늘어나기 때문에 강남이 남대보다 더 많이 오를 거에 대한 것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강남에 간다고 해도 일단 보유세를 부담할 수 있는 그런 현금 흐름도 갖춰야 될 거고요. 또 이거를 지금 강남을 들어갈지 말지 고민하는 것 자체가, 강남을 들어가려면 레버리지를 엄청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걸 거예요. 강남에 몰빵해야 된다는데요 얘기 듣고 그래? 그러고 살 수 있는 분들은 레버리지 없으셔도 별로 없으셔도 되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은 당연히 강남 사야죠. 근데 그거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써야 되는데, 야, 이 정도 이자를 내면서 내가 강남에 사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하는 게 맞냐고 했을 때 그분들한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요즘 제 정의원분들한테 중요하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저도 지금 시장을 예측했지만 사실 어디까지는 예측이지 이렇게 될 거라고 100% 제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근거, 제가 가지고 있는 근거와 제 생각 논리를 기반으로 추측을 할 뿐이에요. 근데 네. 시장은 사실 우리 예상대로 흘러가진 않죠. 예상대로만 흘러가면 저도 이미 엄청 부자가 돼서 제가 인터뷰 안 해요, 후레이님 알아서 하세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시장은 대응하는 거다. 시장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대응하는 거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자, 대응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대응을 하려면요,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돼요.
내가 강남에 산다고 레버리지를 맥시멈 받았어요. 그 상황에서 이자가 올라가요. 대응할 수가 있나요? 아니요.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망가지는 거예요. 예측은 항상 그냥 퍼센테이지의 영역입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은 항상 우리의 나를 대응할 수 있는 그 상태 안에 넣어두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의 몰빵하는 말은 맞으면서도 틀린 말인 게 어떤 분들한테 그게 나를 대응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출 규제가 풀리면 다시 또 슈팅이 나갈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왈가왈부하면서 지금 다시 또 혼란의 시장이 됐습니다, 사실. 이게 사실 대출 규제를 한다고 해서 못 오르는 것 자체가 시장의 체력이 아직 그만큼 회복이 안 됐다는 거. 제가 아까 체력을 통화량으로 표현했는데 체력이 회복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저희 과거장 보세요. 19년, 20년 계속 대출 규제 있었잖아요. LTV가 지금보다 훨씬 꺾였고 아예 안 되던 시기도 있었는데 체력이 엄청 강했죠. 근데 그때 집값 안 올랐나요? 올랐잖아요. 통화량으로. 통화량의 힘으로. 근데 지금 이거 건다고 멈춰섰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통화량이라는 체력이 안 쌓였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뭐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너무 마음이 급해서 뭐 이미 많이 오른 것들 굳이 추격 매수 하실 필요는 저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근데 지금 이 드리는 조언도 어디까지나 제가 생각하는 예측을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것 때문에 오늘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시장은 예측하는 게 아니라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상태를 대응할 수 있는 상태로 항상 유지하는 게 투자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투자 1, 2년 할 거 아니잖아요. 장기로 하려면 결국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승자고, 살아남으려면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응 모드를 갖춰놔야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하시는 후랭이TV 구독자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샀다 어디가 신고가 뚫었다 한다고 해서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메가톤바 드시면서 차가운 이성과 차가운 아이스크림으로 한번 좀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메가톤급 수익이 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